지금부터 제134회 NRF IITP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실장 문선영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양자시대 암호기술이란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천정희 교수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천정희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자면 카이스트에서 수학 전공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다 받으셨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한 이후에 한국정보통신대학교를 거쳐서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2018년에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그리고 2019년에 포스코 청암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천정희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천정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에 어떤 암호 기술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양자 내성 암호와 동형 암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자 컴퓨터나 양자 알고리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들은 바대로 조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현재 컴퓨터 혹은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처리 단위가 비트인 거죠. 그래서 n개의 비트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n번의 연산을 하려면 최소한 n의 리니어한 선형인 계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양자는 n개의 큐빗을 다룰 수 있을 때 퀀텀 빛을 큐빗이라고 부르는데요. 연산 속도가 2의 n승까지 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디얼한 상황에서 보면 슈퍼컴퓨터로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는 암호 해독이 하루 만에 양자 컴퓨터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전망이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리하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와 이산로그, 이게 멀리서 보면 같은 문제인데요. 같은 종류의 문제인데 이 문제들은 고전적인 컴퓨터로는, 현대의 컴퓨터로는 지수시간, 그러니까 입력의 길이가 n일 때 n의 지수, 즉 2의 n승급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폴리노미얼, 즉 n의 3승, 4승, 5승 이렇게 되는 n의 다항식급의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유명한 쇼 알고리즘이죠. 1984년에 나왔고요. 이 알고리즘이 있고 그로버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검색을 빠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레코드가 n개의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때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레코드 하나를 찾을 때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게 정렬이 돼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작위로 되어 있는 데이터라면 n개의 데이터를 일단 다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비고 n의 선형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스퀘어 루트 n에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그로버 알고리즘입니다. 놀랍죠? 요걸 조금 더 변형을 하면 어떤 데이터가 n개가 있고 또 다른 데이터가 n개가 있을 때 이 중에 충돌상을 찾으려고 할 때 무작위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고전적인 버스데이 파라독스에 의하면 스퀘어 루트 n 시간의 충돌상을 찾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출력이 표현형이 n개인 그런 어떤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함수를 해서 같은 출력이 나오는 동일한 두 개의 입력을 찾고 싶은 문제예요. 당연히도 n 더하기 1개의 입력을 테스트를 해보면 출력의 종류는 n가지니까, 여기서 n비트가 n가지입니다. n가지니까 충돌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만, 얼마나 더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제까지 고전적인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스퀘어 루트 n번의 계산을 하면 충돌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번호를 생각하면 뒤에 4자릿수로 10,000개의 번호가 있겠죠. 0부터 9,999. 주차장에 몇 대 차량이 있으면 번호가 동일한 번호가 나올 것이냐. 당연히 11,000개 차가 있으면 동일한 번호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놀랍게도 2분의 1의 확률로 100대 차량이 있으면 100여 대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곱하기 2가 붙어서 100여 대의 차량이 있으면 2분의 1의 확률로 충돌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충돌상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양자 컴퓨터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의 3분의 1승. 그러면 10,000대 자동차의 경우는 뭐 한 100대보다 훨씬 적은 숫자에서 이제 충돌상을 찾는 거죠. 사실 이제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이거의 변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가지는 것은 어떤 구조적으로 동일한 계산을 반복할 때 약간 병렬성을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 계산의 어떤 특징이. 그래서 그렇지 않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NP-하드라고 일컬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NP-하드 문제, 우리가 전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P vs NP 문제에서의 그 NP입니다. 그래서 이제 NP-하드 문제는 전산에서 다항식 시간에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양자 컴퓨터가 단일한 연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컴퓨터가 아니라 가장 흔하게는 이제 퀀텀 게이트 기반의 이 있고, 뭐 어닐링 기반의 컴퓨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연산 모델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게 양자 어닐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인데요. 퀀텀 게이트 기반의 양자 컴퓨터가 바로 암호를 깰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퀀텀 게이트 기반으로는 그 수십 년 동안 이 발전 속도가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진 방법이 양자 어닐링인데, 이 방법으로는 퀀텀 게이트를 퀀텀 비트를 늘리는 것은 다소간 쉬운데, 대신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암호 해독에는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아도 도움이 되는 검색 같은 알고리즘에 쓰이는 거죠. 예를 들면 디에이브사라든지 구글 같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이 양자 어닐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5640큐빗을 지원한다. 그러면 1000비트 정도 지원을 하면 양자 그 인수분해가 깨지는 거니까 이미 우리 공공인증서 등은 다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은 양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공인증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전자 서명에 양자 내성이 아닌 알고리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비트코인이 아마 폭락을 하겠죠. 이제 IBM의 경우는 이제 퀀텀 게이트 기반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엔 27큐빗, 2020년 65큐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을 보면 2023년이면 1121큐빗.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공공인증서나 그 다음에 그 HTTPS에 쓰이는 그런 우리 전자상거래를 할 때 쓰이는 저희 이제 신용카드 번호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그 암호들이 RSA 2048인 경우가 많은데, 혹은 그와 동등한 암호인데요. 이 암호들은 퀀텀 컴퓨터가 이제 2000큐빗, 1000에서 2000큐빗 정도를 다룰 수 있는 퀀텀 컴퓨터가 나온다면 깨진다고 합니다. 수일 만에. 자, 그러면 2023년이면 이제 드디어 깨질 때가 된 건가요? 여기서도 또 히든 팩터가 숨어 있습니다. 아까 퀀텀 컴퓨터가
퀀텀 게이트뿐만 아니라 어닐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고 그런 부분들이 주로 기서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히든 팩터가 뭐냐면 그 암호를 깨려면 이그젝트한 계산을 하는 퀀텀 컴퓨터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여기는 에러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커렉트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정설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의 연구자에 따라서는 1 퀀텀 비트 계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에서 천까지의 에러 있는 퀀텀 빗 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암호를 깰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호는 상황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제 암호는 보안 기술의 근간이고요. 암호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만 오류가 있어도 오히려 안 바꾸니만 못한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나왔다고 할 때 물론 이제 양자 컴퓨터를 세일즈하기도 가장 좋은 게 암호 해독이지만 이 암호 학계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제 암호를 대체하기 시작을 하면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있을 거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론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실은 이제 2003년도 정도부터 이제 양자 컴퓨터의 안전한 암호 기술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런 양자 컴퓨터에 대한 대응을 상당히 이미 한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 표를 조금 보면 AES 같은 경우는 비밀키를 좀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RSA는 완전히 깨지니까 새로운 걸로 대치하는 것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 학계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쇼가 알고리즘을 만들 때부터 주장을 했던 이야기지만 학계를 떠나서 이제 이 산업 혹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대략적으로 2016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 이제 니스트와 NSA 미국의 국가안보국과 표준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15년 이내에 모든 암호를 공격할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영어를 번역하기 나름인데 그 다음에 그게 나오면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RSA와 ECC 등의 공격키 암호가 모두 공격이 된다. 그 다음에 대칭키 암호나 해시 함수 같은 것도 완전히 깨지진 않지만 안전성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암호를 살펴보면 우리가 암호는 저장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인증에 사용하는 해시 함수 오른쪽부터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대칭키 암호, 데이터를 통신할 때 쓰는 공개키 암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암호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 해시나 대칭키 암호의 경우는 키의 길이를 2배나 50% 늘리면 그냥 끝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개키 암호는 이거는 완전히 깨져서 키의 길이를 늘리더라도 얼마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6년 8월에 갑자기 폭탄 선언이 그때 터졌었습니다. NSA가 사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NSA is transitioning to post-quantum crypto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전 굉장히 애매한 얘기인데 이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문서도 길지 않습니다. 1분이면 보실 수 있는데 큰 설명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니스트도 되게 당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상황을 보면 NSA는 미국의 그 정부 측의 보안, 그 다음에 외교 정상들 간의 보안은 NSA가 규정한 암호를 씁니다. 소위 숫B라고 하는 암호가 예를 들면 외국 정상하고 통신하는 데 쓰이는 암호인데 이 암호를 기존의 암호를 이제는 안 쓰고 이제 타운곡선 RSA 등 기존에 있는 암호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도 미국하고 외교 정상을 통해서
통신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즉각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또 니스트는 공공 쪽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NSA는 이제 국가와 외교고, 니스트도 그거에 발맞춰서 뭔가 준비해야 되니까 니스트는 이제 공모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대한 프로포절을 올리고 2017년부터 공모를 받기 시작합니다. 뭘 받느냐면 암호화 전자서명입니다. 암호화의 기능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딱 떨어집니다. 맞느냐 틀리느냐, 데이터가 변했느냐를 얘기하는 인증, 무결성. 또 하나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프라이버시 혹은 컨피덴셜리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증에 속하는 거겠죠. 그 두 가지 기능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양자 내성 암호를 공모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 하면 포스트 퀀텀 이후 시대의 암호라고 보여지고, 혹은 이제 퀀텀 레지스턴트, 퀀텀에 이제 저항하는 퀀텀 세이프, 양자 안전 암호, 이런 이제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즉 여기서 양자 암호는, 내성 암호는 이제 잠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키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문제로, 양자 컴퓨터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새로운 문제로 이전해서 암호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러면 양자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문제들이냐? 이제 대표적으로 그동안 이제 연구가 되고 알려진 게 격자, 레티스라는 격자에 기반한 것들이 있고, 얘는 이제 NP-하드하고의 동등성이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수학적으로 웰 이스태블리시된 그런 문제입니다. 또한 해시 함수처럼 아예 구조가 없어서 이것은 이제 양자 컴퓨터와 무관하다 하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 그 이외에 수학적으로 대수기하에서는 이제 레티스 경우에는 계산 정수론 혹은 기하적 정수론 혹은 이제 수의 기하학, 지오메트리 오브 넘버스라고 하는데, 이제 정수론 계열인 반면에 대수기하에서 나오는 멀티베리트 쿼드러틱 이퀘이션, 즉 다변수 고차 방정식을 이용한 이제 난제, 수학적 난제, 그다음에 코딩 이론에서 어려운,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드를 이제 디코딩하는 문제가 이제 이것도 NP-하드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 타원 곡선에서 소위 아이소진이라고 하는 문제, 이제 대수적 정수로입니다. 여기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후보로 떠올랐고요. 이제 해시까지 포함해서 5가지에 대해서 공모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은 올 4월에 올 몇 월이죠? 올 봄에 이제 4개의 표준이 미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암호화 혹은 키 전송으로는 격자 기반의 크리스탈 카이버, 전자서명은 격자 기반의 크리스탈 딜리디움과 팔콘, 요거는 각각 그동안 RSA 혹은 그 타원 곡선 서명에 대응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 기반의 스핑크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앞으로 이 표준을 쓰면 안전할 것이라서, 이제는 미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양자 내성 암호를 산업적으로 디플로이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내년에 한 번 더 공모를 해서 다른 수학 문제에 기반한 것으로도 조금 더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1일입니다. 이제 공모 마감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양자 내성인 암호는 이제 양자 내성인 수학 문제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양자 내성일까 궁금할 수 있겠죠. 자, 요 문제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행렬입니다. 행렬. 이제 요즘 교육 과정에서 행렬이 빠진 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행렬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행렬은 여러 가지 유용한 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아주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제가 여기 1차 연립방정식을 한번 적어 놓았는데요. 여기서 S1, S2, S3는 정수입니다.
그 정수로 된 미지수고요. 2S1 더하기 3S2 더하기 2S3가 3이 되는 정수를 찾는 건데, 이런 정수는 많이 있겠죠. 동시에 4S1 빼기 2S2 더하기 3S3가 6이 되는, 또한 5S1 더하기 3S2 마이너스 2S3가 2가 되는, 이렇게 변수가 3개면 방정식 3개고 방정식이 3개인 이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죠. 이걸 푸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면 이걸 행렬로 쓰죠. 개수들을 다 2, 3, 2, 4, 마이너스 2, 3, 5, 3, 마이너스 2 개수를 놓고 변수를 이제 칼럼 벡터로 쓴 다음에 이제 답도 칼럼 벡터로 쓰면 이렇게 행렬로 이루어지고, 이 행렬 B 곱하기 행렬 S가 행렬 V가 되는 겁니다. 이때 B의 인버스를 취하면 S를 구할 수 있죠. 이거는 뭐 가우스 소거법을 쓰기도 하고, 이제 크라머 룰이라고 하는 이제 공식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쉽죠. 그리고 근데 이 쉬운 행렬 문제를 조금을 비틀었더니 무지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건 이제 이론 전산과 그 계산 수학의 계산 정수론의 이제 인터섹션에 있는 얘기들인데, 자, 이퀄이 아니라 이게 오자가 아닙니다. 물결은 approximately 거의 같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정수에서 거의 같다가 뭐냐? 여기에 각 엔트리에 1, 0, 마이너스 1 중에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3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혹은 너무 많게 되잖아요. 그럼 방정식을 뭐 편한 대로 더 많이 줘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거의 같게 만드는 요 숫자를 찾아라라고 하면 갑자기 이 문제를 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더한 노이즈, 오류 값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0인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추정을 해보면 한 자리에 3가지 초이스가 있었고 지금 3자리니까 3의 3승인데 행렬이 3by 3이 아니라 100by 100이에요. 3의 100승가의 초이스가 있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렵다는 걸로 끝나면 재미없죠. 근데 이건 이 문제가 NP 하드 문제의 동치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근데 NP 하드 문제의 동치인 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문제가 특별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소개 안 할 겁니다. 비슷한 문제지만 로 증명된 게 2003년에 얘는 모든 문제가 똑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에버리지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임의의 숫자를 뽑으면 인수분해 어렵지 않습니다. 인수분해라는 건 인수를 하나만이라도 찾으면 되는데 아무거나 숫자를 고르면 2분의 1의 확률로 짝수잖아요. 2의 배수입니다.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 그래서 걔는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아무런 문제나 딱 만들면 그냥 모두 평균적으로 어렵다는 거. 이것 때문에 암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만든 암호, 그러니까 이 암호는 안전한데 내가 만든 암호는 깨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이제 클로즈드 벡터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동치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문제를 러닝 위드 에러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경우에, 그러니까 평균적인 러닝 위드 에러 문제가 어려운 경우에 클로즈드 벡터 프로블럼이랑 같다는 걸 증명하면서 2003년에 이제 이쪽 계열에서는 이론 전산과 계산 정수론에서는 그 아주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해가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거 조금만 더 수학 설명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 S라는 거랑 2, 3, 2를, 그러니까 이제 S1, S2, S3를 제가 잠깐만 보면 이게 3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 3개의 벡터를 첫 번째 벡터에 첫 번째 칼럼에 S1배를 하고 두 번째 칼럼에 S2배, 세 번째 칼럼에 S3배를 해서 더한 값이거든요. 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그런데 이게 벡터에다가 우리가 몇 배를 해서 더하면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배우죠. 요거는 이제 선형대수에서 배우는데, 몇 배를 할 때 정수배를 하는, 그러니까 실수배를 하지 않고 정수배를 하는 게 격자라고 부릅니다. 자, 격자가 무엇이냐? 우리
조선시대 뭐 우리 역사적으로 쓰였던 그 창호지 문살과 같은 겁니다. 이게 어떤 벡터가 이게 초록색 점들이 격자, 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초록색 점에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게 또 하나가 있으면 이 두 벡터를 더할 때 더하면 요 벡터가 됩니다. 근데 그냥 더하지 않고 상수배를 해서 더한다. 그럼 벡터 공간이고 정수배를 해서 더한다. 그럼 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2배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1.5배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한 점들이 되죠. 근데 아까 행렬을 취하면 요 격자점 중에 어느 한 점이 되거든요. 에러를 넣으면 요 어느 한 점으로 갑니다. 격자에 있지 않은 점. 이 전산의 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격자점을 하나 주고 실수 공간에 있는, 여기는 실수 평면에 있는 점을 주고 가장 가까운 격자점을 찾아라. 찾을 수 있나요? 요거죠. 사실 4개 중에 하나 비교하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3차원으로 가면 이게 8점이 됩니다. 내가 어떤 그 입방체 안에 점이 하나 들어있으면 입방체에 꼭지점 8개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n차원으로 가면, 다시 100차원으로 가면 2에 100승계의 점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져요. 2차원은 가우스가 1800년대에 해결을 했습니다만 100차원은 해결이 안 됐고, 그게 이제 20년 전에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요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암호를 만들면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암호가 되는 겁니다. 왜? 암호를 만들 때 안전성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암호가 정말 깨진다면 이 문제를 깨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하거든요. 그 기계가 있었으면 암호를 깬다면 이 문제가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양자 내성 암호를 만들고, 다른 문제들도 있었는데 아까 대수기하나 코딩 티어리에서 한 문제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문제들은 아까와 같은 증명이 좀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어렵다는 NP-하드라는 증명은 있는데 내가 만든 암호가 이 어려운 문제랑 동치라는 증명이 없었는데, 역시 증명이 없는 거는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 증명이 있는 유일한 경우가 격자 암호입니다. 자,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건 사실은 이제 2013년에 처음 이 격자 암호가 만들어졌고, 이제 2016년에 표준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연구자들은 좀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좀 빠르잖아요. 우리나라 장점 중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표준화도 먼저 단계를 밟았습니다. TTA 표준으로 격자 암호를 표준화를 만들어서 리자드와 링리자드라는 격자 암호가 표준으로 규정이 돼서 쓸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다항식 기반의 전자 서명이 만들어져서 이제 TTA 표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2가지 종류의 표준이 있는데, 공공과 민간이 쓰는 건 TTA나 KS 표준인 거고요. 그 둘은 이제 약간 둘이 합치면 전체인 것 같습니다. 경쟁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용을 쓰는 거는 조금 다르게 규정이 됩니다. 아까 NSA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KPQC라고 해서 한국형 양자내성 암호 공모전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스크리닝이 내년 초에 있고 2024년까지는 국가용 양자내성 암호 표준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좀 상황이 재밌어지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미표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ISO 표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만든 니스트 표준을 전 세계가 따랐었는데, 요즘 이제 조금 그게 흐트러지면서 중국은 자기네하고 통신을 하려면 미국이 아니라 자기네 표준을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독자적인 표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한 로드맵 트랜지션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하겠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 2개월 전쯤에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으로
화이트하우스의 공식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2022년부터 올해부터 2034년까지 트랜지션을 완료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 부문에서 쓰이고 있는 암호를 그때까지 모두 양자 내성 암호로 대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대치가 되느냐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암호를 크게 4종류로 지금 나누어 봤습니다. 아까 인증이 하나가 있고 암호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칭키, 공개키, 동형암호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깨진 거는 3세대 하나만 문제가 됩니다. 1세대는 문제가 아예 없고요. 2세대는 키 길이를 2배로 하면 되고 3세대가 문제가 됐고 4세대도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양자 통신이나 양자 난수 생성기인데 그것도 분류를 하자면 양자 난수 발생기는 1세대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양자 키 분배는 2세대에 해당됩니다. 근데 다만 양자 물리적인 것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고 보안 기능을 얻을 수가 없고 양자 내성 서명이 필요한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QKD가 산업화되기 어려운 게 양자 내성 암호를 대체해야 되는데 2세대 암호를 대체해야 되는 2세대 암호는 깨지진 않아. 이제 쓸만한 게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 암호를 대체하기 위해서 깨진 3세대 암호가 있어야만 이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가 되어야만 이제 양자에 완전하게 안전하게 돼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공유드릴 내용이 미국에서 22년 9월에 이제 발표된 이 내용, 최근의 내용입니다. NSA에서는 그래서 이제 QKD의 경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NSA does not generally consider QKD as a practical security solution for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service.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는 significant scientific interest라고는 이제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NSS는 여기서 이제 35년까지 이제 전환을 한다는 얘기로 했고 당장 트랜지션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QKD는 퍼블릭 키 인크립션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 니시 마켓이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피지컬 시큐리티가 더 있기를 원할 때 기존 암호 위에다가 그러니까 양자 내성 암호 위에다 얻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영국이 조금 강하더라고요. 영국의 NCSC는 does not endorse the use of QKD for any government or military applic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상황은 양자 대응에 대한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내성 암호를 2033년 제가 아까 잘못 말씀 34년하고 5년입니다. 네, 이제 완료한다는 얘기고 이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제 주제는 동형암호가 되겠습니다. 동형암호는 자, 뭘 하는 걸까요? 이제 컴퓨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암호는 컴퓨터를 안전하게 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securing computers예요. 혹은 컴퓨팅. 그러면 컴퓨터가 뭘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컴퓨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계산하죠. 자, 이것을 셋 다 보호하는 게 이제 암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저장은 쉬워요. 우리가 금고를 생각해 보면 물리적인 이제 금고를 이제 사이버 상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구현한 게 암호인데 대칭키 암호입니다. 어떤 거냐면 금고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물건을 넣으면 비밀 열쇠가 있어야만 꺼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자기의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저장을 보호합니다. 자, 통신은 어떻게 할까요? 통신은 이 금고를 저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A가 B한테 암호 통신을 하려고 하면 암호화된 걸 보내면 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밀키도 같이 보내야 됩니다. 비밀키는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만나서 키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칭키함으로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어려웠던 거예요. 즉 인터넷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렵죠. 예를 들면 제가 아마존에서 구매를 할 때 비밀번호를 혹은 제 신용카드 번호를 보내는데 아마존 사람하고 제가 만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나온 암호가 공개키 암호인데요. 얘는 잠그는 열쇠와 푸는 열쇠를 다르게 합니다. 즉 금고인데 돼지저금통처럼 생겼어요.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열쇠가 없어도 넣을 수 있어요. 즉 제가 저 아마존하고 저하고 무슨 일을 하냐면, 아마존이 금고를 하나 만들어요. 피기박스, 이 돼지저금통 금고를 만들어서 비밀키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고 그 금고를 저한테 보내줍니다. 이게 공개키예요. 그럼 금고에다가 저는 이제 비밀키가 없으니까 열지는 못하고 제 신용카드 정보를 위에다 넣어서 줍니다. 넣어서 보내요. 그러면 아마존이 열어보는 거예요. 혹은 비밀키를 넣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난 사이처럼 비밀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하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일은 사실은 계산인데,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암호를 열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들어와서 암호를 열었을 때 가져가거나 암호키를 가져갑니다. 자, 2006년과 2022년 16년 동안 전 세계 최고 기업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2006년에는 엑선모빌, 정유회사나 시티그룹, 금융회사 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가 시총 1위를 차지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면 IT가 없죠. 2022년에는 아시다시피 애플, 이거 아람코가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아마존, 이런 테슬라도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시총 상위를 차지하는데, 이 회사들이 가진 재산이 뭐죠? 데이터입니다. 고객에 대한 데이터. 이걸 어떻게 보호할까요? 저장할 때 보호할 수 있어요. 전송할 때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만 하면 언제 일을 합니까? 그걸 하고. 그거 가지고 일을 할 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 해킹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호하려는 암호가, 그걸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1978년도에 나온 동형 암호, 호모모피 인크립션입니다. 그럼 이미 끝났는데? 아닙니다. 개념이 그때 나온 거고요. 얘는 이제 계산을 보호하는 암호라는 게 나왔는데, 그걸 만드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실용적으로 쓰이게 되는 동안 1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40년대인데 지금 많은 발전을 거쳐서 이제 특히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2013년경에 되어서야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같은 게 실용화가 되었죠. 이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이것도 수학적으로 2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때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운 경우가 있어요. 놀랍게도. 여기서는 이제 아까 공개키도 말씀드렸지만 대칭키 방식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계산 암호는 공개키 저장 암호 같이 대칭키로 만들 수도 있고, 전송 암호처럼, 통신 암호처럼 공개키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편의상 대칭키 방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비밀키 하나가 있습니다. P라는 큰 소수예요. 암호화를 할 때는 모든 메시지는 사실 컴퓨터 안에서 숫자로 바뀌죠. 비트로. 그러니까 P는 이제 1000비트짜리 소수고 1000비트 이하의 값 M으로 M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M에다가 P를 더해요. 근데 그럼 P가 들통날까봐 P에다가 몇 배를 해서 더하는데, 그 몇 배를 하는 것을 Q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난수예요. 난수 하나를 골라서 P에다가 곱한 다음에 M을 덮어버립니다. 자, M은 1000비트인데 PQ는 더 커요. 더해버리면 M이 흔적이 없어지죠. 가비지도 덮었습니다. 디크립션은 가비지를 끄집어내 제거해야 되는데 P를 모르는 사람 제거가 안 돼서 안전해요. 근데 P를 아는 사람은 P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면 M이 나옵니다. 이건 쉽게 쉬운 거예요. 문제는 얘가 수학적인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뭐냐면 M1의 암호문과 M2의 암호문을 더하면 더해볼게요.
M1 더하기 값이지 M2 더하기 값이지죠? M1 더하기 M2 더하기 값이지예요. 교환법칙에 의해서 혹은 결합법칙도 써야 되지. M1 더하기 M2의 인크립션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P가 필요해요? 그냥 공식이 그렇다는 거고 그냥 M1의 인크립션과 M2의 인크립션을 복호화하지 않고 더하면 M1 더하기 M2의 인크립션이 돼요. 복호하지 않고 계산을 했죠? 곱하기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 곱하기를 하면 M1 곱하기 M2 이외에는 다 P의 배수가 있는 항이에요. 하나, 둘, 세 개. 자, 암호화된 상태에서 복호하지 않고 덧셈과 곱셈을 할 수 있으면 다항식 계산을 할 수 있고 수학에 있는 모든 계산을 거의 근사적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형암호의 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만든 게 아니라 덧셈과 곱셈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암호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놓고서 선언을 한 거죠. 아, 튜링 컴플릿이다. 즉 튜링 머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암호를 풀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젠틀입니다. 2009년에 스탠포드 때 박사 논문으로 썼어요. 근데 얘는 너무 느려갖고 쓸 수가 없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개선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꼭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요. 얘 갖고 뭘 할 거냐가. 다 할 수 있는데 느려서 굳이 쓸만한 게 없었는데 가장 기대했던 게 머신러닝이에요.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특히 프라이빗한 데이터들을. 근데 머신러닝은 근사 계산을 하거든요. 실수 계산을 해요. 실수 계산을 동형암호가 할 수 있느냐? 아까 컴퓨터가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느려요. 자, 어떻게 되느냐면 숫자를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숫자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2배씩 길어져요. 그런데 보통 계산을 할 때 머신러닝을 할 때도 이걸 당연히 반올림을 해서 계산을 해요. 안 그러면 이제 너무 길어져서 그냥 컴퓨터가 꽉 차버려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근사 계산, 실수 계산을 하는데 그럼 암호화된 상태에서 반올림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정말로 덧셈과 곱셈만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이렇게 끊을 수가 없고 했더니 30분씩 걸려요. 쓸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2015년에 오픈 프로블럼이 된 게 그러면 소위 나눗셈도 해야 되겠다. 즉 반올림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왔고 반올림까지 하게 된 암호가 이제 실수 동형 암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 연구는 이제 저희 서울대 연구팀에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CK 케이스라는 스킴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동형 암호의 계산이 이제 머신러닝에 적용이 되게 됐고 그것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어느 정도 빨라졌느냐? 처음에 동형 암호로 계산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계산이 한 비트 계산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당연히 쓸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매년 8배씩 빨라집니다. 하드웨어가 빨라져서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더 이제 최적화된 구조를 찾아서 그래서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10억 배쯤 빨라져 갔고요. 지금은 비트를 계산하는데 1000분의 1초 미만이 걸립니다. 아까 30분이 걸리던 것이. 그러면 그래 뭐 개선이 된 건 좋은데 지금 컴퓨터보다 얼만큼 느린 거야? 15년쯤 느립니다. 한 1000배쯤 느려요. 그런데 GPU를 쓰면 10년쯤까지 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달파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인가요? 제 최고의 연구 지원 기관이죠. 달파에선 처음 동형어가 나왔을 때 3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제 이거를 소프트웨어 구현하는 과제를 4년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걸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과제를 합니다. 금액은 750밀리 정도가 그러니까 75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는데 거기 나온 결과물은 가속기 칩이고 이거의 기대치는 5년 전 수준 10x 정도의 칩입니다. 이 정도면 쓸만하겠죠. 5년 전 컴퓨터 수준인데 이제 해킹 없는 겁니다. 개인정보 우려 없는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 그럼 뭘 할까요?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컴퓨테이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이런 겁니다. 홈오피 인크립션, freeze data for AI. AI 연구자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AI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알고리즘이 아니라 놀랍게도 데이터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다. 물론 이제 데이터가 이제 밸류어블한 거니까 쉐어가 안 되는 것들이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쉐어를 하고 싶은 쪽도 받고 싶은 쪽한테 못 보내는 거예요. 주고 싶은 쪽. 대표적인 예가 정부와 연구자입니다. 정부는 데이터를 연구자들한테 주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연구자들도 받고 싶은데 그걸 못 한다면 왜 그러냐면 그 와중에서 프라이버시 리키지가 있을까봐 그걸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선의를 가진 두 파트너가 있는데 이제 일이 안 돼요. 한 가지 방법은 데이터를 좀 흐리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게. 그러면 애써 쌓은 정부의 그 소중한 데이터들이 가치가 떨어집니다. 혹은 활용을 안 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이제 데이터의 활용과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해결책은 항상 기술에서 나오죠.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암호화 기술이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원래 데이터 그대로 계산을 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도 그대로 활용이 되고 데이터에 활용이 되고 또 암호의 키가 없으면 복호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도 보호가 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그대로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프라이빗 AI라고 부릅니다. 사례를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빗 셋 인터섹션, 머신러닝의 인퍼런스, 머신러닝의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제 예측과 훈련, 그리고 이제 통계 계산 이런 것들에 모두 암호화된 데이터 동형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아마 국내에서 활용된 사례는 코동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핸드폰을 갖고 제가 확진자와 코비드-19 확진자와 그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 핸드폰에 제 위치 기록을 다 했다가 이 위치 기록을 정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정부가 트레이스를 하고 있었잖아요. 환자들이 갔던 업소마다 QR 체크를 해서 트레이스를 했어요. 거기랑 교집합이 있는지 확인해서 개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이 불안하잖아요. 자기 위치를 정부가 알까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코로나 환자들의 위치를 다 알려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보를 흐리게 해서야만 가능해요. 정확한 정보를 주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를 암호박스에 넣어서 핸드폰에서 암호박스에 넣어서 그 암호박스의 키는 저만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주면 정부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서 결과만 나와요. 이게 며칠 몇 시에 겹쳤다. 결과만 저한테 돌려주면 제가 열어봅니다. 개인정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핸드폰을 털어야만 되는데 핸드폰을 털면 제 위치만 털리겠습니까? 제 금융정보가 다 날아갑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전한 거죠. 기존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 풀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정부가 아는 거고요. 똑같은 방법을 싱가포르에선 썼습니다. 거기는 암호를 풀어서 하는 방법을 썼고 정부가 약속을 했죠. 이거는 남용하지 않겠다. 물론 남용했죠. 범인 추적에 써서 우리나라 기사에도 났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에 실제로 동형암호가 쓰였어요. 얼만큼 느린 거? 1000배 느린 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1초에서 3초 걸립니다. 왜? 워낙 컴퓨터가 빨라서요. 1000배 느려도 1초 걸려요. 학습에 쓰인 사례도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이거 둘 다 ISO 표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였냐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한테 신용 점수를 올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몇 점을 올려줘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그럼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있죠. 요 사례는 이제 결합은 안 하고 혼자 한 건데 암호화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되느냐.
40만 명의 샘플을 200개 피처를 가지고 해봤는데 17시간이 걸렸고 정확성은 거의 동일합니다. 17시간은 무슨 뜻이냐? 퇴근할 때 엔터를 치고 가면 아침에 결과를 보겠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지금 12분이 걸립니다. 우리 진짜로 8배씩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이게 국민연금공단과 결합해서 트레이닝하는데 실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신용점수가 자기가 오케이 하면 올라갑니다. 이제 동영암으로 하면 질문 중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음성 인식이나 얼굴 인식처럼 비정형 데이터는 어떻게 하나요? 어렵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비정형 데이터는 머신러닝에서도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그 벡터로 컨버터하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발달을 해 있어요. 최근에 이제 BERT, 대표적인 예가 BERT라는 알고리즘을 쓰면 우리 내추럴 랭귀지를 그 임베딩 벡터로 컨버트를 해줍니다. 그 임베딩 벡터부터는 쉬워요. 근데 제가 음성 인식을 한다고. 자, 여기서의 모델은 챗봇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챗봇이 아니라 이제 음성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음성 인식을 하면 제 음성을 핸드폰에서 들어서 로컬 머신에서 BERT를 써서 얘는 인퍼런스인 거예요. 트레이닝이 아니니까 여기서만 있어도 돼요. 이거를 임베딩 벡터로 바꾸고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근데 서버에서는 여러 사람의 음성을 보는 거, 이제 임베딩 벡터를 보는 거니까 요 단계에서 이제 시큐리티에 문제가 생겨갖고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생겨서 뭐 연합학습 같은 걸 쓰는데 연합학습도 완전한 방식은 아니에요. 얼만큼 비밀번 정보가 유출되는지를 매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동영암호화해서 보냈습니다. 동영암호화된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돼요. 음성 인식은 안 했고 여기서는 저희는 챗봇을 했습니다. 문자로 온 것을 임베딩 벡터로 하는 거 어느 정도 됐냐면 트레이닝 하는데 3시간이 걸렸고 인퍼런스 하는데 0.1초가 걸렸어요. 여기 이제 올해 컴퓨터 공학부 이제 황승원 교수님 팀하고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하는 분하고 이제 공동 연구로 진행을 한 건데 NAACL 이제 최고학회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돼요. 생각보다 궁리를 하면 트랜스퍼 러닝도 요즘 유행을 해서 이제 재본 건데 여기는 이제 아까 10년 전 버전이라고 생각해서 10년 전 속도인 GPU를 썼어요. 그 GPU를 쓰면 1시간 이내에 이제 이런 태스크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엠리스트셋이나 C-10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려면 이제 제가 아까 서울대 교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이제 스타트업에서 만든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 IBM의 그 AI 솔루션의 백엔드로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는데 H 레이어라는 걸 다운을 하면 머신러닝 태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내가 암호화한 상태로 데이터를 줘도 일을 해서 저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 그 월급이나 이런 개인 정보들 다 해서 주면 신용 점수를 걔가 계산해서 저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제가 건강 정보나 메디컬 의료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줘도 시간은 100배, 지금 수백 배 느릴 수 있지만 프로세싱을 해서 암 진단 뭐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고 만일 DNA 정보를 준다면 암 진단을 해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능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동영암호가 이제 사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호학에서는 홀리 그레일 성배라고 불리던 이제 오래된 기술인데 이제 이게 안전한 기술이 2009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산업계의 분위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작년까지. 가트너 같은 시장 조사 기관도 그랬는데 가트너는 작년 봄에는 10년 정도 걸릴 거라는 게 작년 여름에 바로 그때 바뀌었습니다. 3에서 6년간 가장 마켓에서 기대되는 그러니까 그 임팩트풀 테크놀로지 5개 중에 하나고 얘는 3년에서 6년이 걸린다. 나머지 기술들은 제너레이티브 AI 얘는 이거보다 더 걸릴 거라고 6에서 10년. 스마트 스페이스라든지 메타버스
이거와 같이 꼽혔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미국 업체들 6개와 함께 이제 크립토랩이 샘플 벤더로 꼽혔고요. 맨 앞에 나와 있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알파벳 순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동영암호 공급자들로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이 이제 동영암호에 대한 연구와 라이브러리 발표하고 있고, 이제 소위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데이터 업체들이 이제 이거의 소비자예요. 보안 업체보다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요즘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이게 동영암호를 활용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500억 동영암호 3세대 동영암호, 저희는 이제 4세대인데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프랑스 업체 자마는 봄에 5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냥 암호학자들하고 수학자들인데, 컴퓨터 엔지니어들인데 30여 명이 있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습니다. 칩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코르나미라는 회사 만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달파에서 2020년 11월에 발표한 이제 과제 목표였는데요. 페이스 1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100x, 페이스 2에 10x, 페이스 3에 뭐 이제 더 빨라진다. 근데 이제 인퍼런스, CNN 인퍼런스도 결국 10x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10배 이내로 들어오자는 게 목표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듀얼리티랑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팀, SRI랑 MIT 팀, 그 다음에 갈로아 팀, 이렇게 4팀이 선정이 돼서 한 70밀리언이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 1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1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제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하고 MIT 팀이 떨어지고 나머지 3팀이 2단계에 올랐고요. 아직 비공식적인 소식인데 이제 2단계, 저도 이제 지난주에 킥오프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CKKS 가속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표준화죠. 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기술이 쓰이려고 그러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더라고요. 기능하고 속도. 이게 조금 아까 속도를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속도로, 그러니까 5년 전 컴퓨터의 속도라 그러면, 근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이제 키가 컴퓨터 안에 없기 때문에 그 통째로 들고 가도 해커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클라우드 업체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부 데이터 맡겨도 돼. 우리는 못 봐. 구글은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미국 정부가 또 살짝 보고. 근데 이제 5배 정도, 그러니까 5년 전 컴퓨팅 수준이고, 혹은 10배 비용을 들이면 똑같은 속도인 거예요. 뚜루풋 기준으로 보면. 물론 이제 아직도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이제 이 머신러닝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뭘까요? 제가 볼 땐 제도인 것 같아요. 표준과 법인데,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2017년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축으로 이루어져서 내년 3월에는 이 표준화 대회를 이제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제 요거의 산물이 ISO 표준, ISO와 ITU 등의 표준을 이제 저희 컬리그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같이 만들고 있는데, 이제 ISO가 성과가 있어서 2020년 가을에 이제 스터디 피리어드를 시작을 해서 워킹 아이템으로 작년에 통과가 됐고, 이제 올해 이제 다음 주에 그 10월 4일인가요? 그 투표가 있습니다. 이제 총회에서 워킹 드래프트 논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몇 달 동안 이제 표결을 해서 이제 다음 커뮤니티 드래프트도 넘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큰 변화는 없고, 그래도 이제 한 2년 걸려서 2024년 여름에 이제 ISO 표준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목표는 이겁니다. 이제 빨간 건 이제 암호화된 건데요. 저장될 때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고, 통신이 될 때도 암호화된 상태로 되는데, 계산이 될 때까지도 암호화된 상태로 이루어지고, 단지 이걸 볼 때만 저 애플 와치나 구글 글래스 같은 소형
개인화된 디바이스에서 디크립션 키를 갖고 복호화를 하면 이게 가장 안전한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인테니어스 레이더라고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학생이 만들어졌는데 2013년에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중간에 살짝 자신이 없어져서 in few years라고 in near future라고 바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상당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이미 이제 코동이나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패스워드라고 해서 패스워드가 이제 해킹된 패스워드가 있는지 체크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애저 치면 패스워드가 위크하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할 때 동영하면 씁니다. 전 세계에 이미 깔린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 2024년은 훨씬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 전 잘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해서 제가 그 연구재단에 왔으니까 연구자로서 제안 드릴 것도 한 페이지 좀 썼습니다. 약간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성실 실패를 용인한다는 측면이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이제 특히 좋은 정책인데, 악용되는 게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안서만 그럴듯한 거예요. 어차피 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하는 것도 가능한 사실 시스템이 아닌가. 그럴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걸 실패했다고 해서 환수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다음 과제를 할 때는 차등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이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익명에 의한다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 공정성이 있는 대신 수월성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한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이제 담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적어도 과제 심사자가 내가 그때 판단한 것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알 수 있도록 결과가 저희 연구재단 시스템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그게 좀 차라리 보였으면, 굳이 뭐 푸시나 막 이렇게 강한 게 아니어도 내가 한 것들은 평균 점수가 얼마다 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과제가 어려워질수록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과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평가단의 의무도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분은 과제 비용의 10% 이상을 평가에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평가단에게도 이걸 업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좋은 연구가 그분의 평가에서 나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답은 없는 거지만, 외국에서 한다고 해서 쫓아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기초연구에서 경쟁력을 보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외와 동일하지 않고 한국에서 승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익명의 평가위원단에 정반대되는 건,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달파에서 초청을 받아서 달파 과제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3년간. 가장 특이한 게, 그냥 프로그램 매니저가 선정을 합니다. 위원 없습니다. 프로그램 위원한테 물어봐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대신 자기 이름으로 과제 하나를, 혹은 하나에서 2개를 4년 동안 해서 성공시키고 나갑니다. 그래서 실명의 책임 있는 평가도 한편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분이 이번에 달파 같은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이제 900억 되는 돈을 그냥 선정하는 거고, 중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교수한테 연락해서 초청을 합니다. 또 이거는 감사의 말입니다. 저희는 이제 산업수학센터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2016년부터 5년간 센터를, ERC를 운영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2개의 센터 중에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제 연장이 돼서 3년을 더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실수 동영암물을 만들게도 되었고, 또 요 연구의 이제 뒤에는 사실은 IITP에서 초기에 동영암무 연구를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연구비가 끊어졌을 때 이제 센터 연구비의 덕으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고, 이제 세계 표준까지는 마칠 수 있게 2024년까지 되는 거라 딱 세계 표준을 마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다행이고,
혹시 안 되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센터에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오픈 소스 공개를 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다운로드가 있고, 저희가 이제 아까 프라이빗 AI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이거를 새로운 분야, 전산과 이론 전산과 수학의 그 어떤 이제 가운데 있는 새로운 어떤 한 가지 소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교수들이 이제 프라이빗 AI라는 분야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하고 리딩을 끌고 나가는데, 이제 저희도 선합수석센터에서 이거 리딩을 하려고 하고,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학술 기술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룹장님들이 결국은 스타트업을 차리는 걸로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저희 성과의 제일 큰 부분은 센터에서 스타트업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런 미래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 주도를 좀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수리과학부 졸업생 중에 이제 필드 메달이 나왔죠. 저희가 다음으로 바라보는 상은 가우스상입니다. 가우스상을 길러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학생들 혹은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씨를 여기 센터에서 뿌리려고 합니다. 또 이제 지원을 해주신 연구재단과 또 IITP에서는 저희 이제 이 동영암호의 머신러닝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이제 감사드리고 이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한개 돼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참고로 뽑아왔습니다. 최근 분야에서 암호학에서 이제 요즘은 노벨상 못지않게 이제 튜링 어워드나 괴델 어워드,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아벨상이 이제 중요한 상으로 꼽아지는데요. 요것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호로 보면, 이제 이거 꼭 암호가 아니라 계산 이론하고 이제 인터섹션이 당연히 큰데요. 이제 이게 튜링 어워드, 전산의 최고의 상이라는 어워드, 튜링 어워드에서 이제 5번의 이런 이제 상이 있었고, 괴델 어워드에서 요번에 동영암호가 괴델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LLL, 아까 격자 알고리즘을 만든 로바츠가 이제 아벨상을 받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전통적인 수학이나 전통적인 컴퓨터 사이언스뿐만, 그러니까 공학에서는 약간 이제 이론 전산, 이론이라고 해서 조금 박쥐치고를 받고, 수학에 오면 또 응용이라고 해서 또 이게 또 좀 서글픈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젊은 학생들한테는 아까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것 같아서 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